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상황에 유의해 주시고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 안팎을 보이면서 당분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요. 원주시가 오는 10월 사흘간 열릴 예정인 만두축제의 서포터즈를 모집 중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8월 1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침연대 활동가 김모 씨 등 2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극장 보존을 위한 범시민 사회운동의 하나로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원주시가 옛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가로막거나 점거 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경상북도 구미시 42살 정모씨 등 46명을 범죄단체 조직죄와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원주 지역 노인 17명에게 한 명당 수십만 원을 주고 대포폰을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자제품을 구입해 재판매하거나 통신사 가입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생활도민 가입자가 12,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입자의 75%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생활도민제도는 강원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가입하면 도내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5월 생활도민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갑질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 또한 지적이 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정책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강원도 교육청의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는데 먼저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전교조 강원지부에서는 매년 교권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갑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꾸준히 나오는 공통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신고를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 건수 대비 처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예.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별 갑질 처리 현황 자료를 공개했기에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강원도의 실태를 수치로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는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인 신고 건수와 이에 따른 처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는 총 185건이었습니다. 신고자의 경우에는 33%는 교사, 15%는 공무직이었고요. 피신고자의 35%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였습니다. 이 신고 185건 중에서 이 인용된 건수는 40건으로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78%는 조치 없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상황을 보면은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조직 내 상하 관계가 이런 갑질 현황의 중요한 배경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특히 교사나 공무직 등 교육 현장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피해를 신고하고 관리자급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건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김문수 위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그런 유형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한 갑질의 유형은 부당한 업무 지시였고 네. 이어서 폭언과 모욕, 책임 전가, 그리고 복무결제당 불이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강원의 경우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다면 관사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관사 안에 교감, 교장 등 관리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있을 때 운전을 하라고 부른다든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어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어서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그건 네 사정이다.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다거나 이어서 이 교사가 계속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이 업무 미숙하다라는 취지로 회의등 공개석상에서 지적하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그리고 모욕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복무결제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복무결제를 늦게 하면서 교직원을 괴롭히는 사례도 아주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에서 조치 없이 종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내도 가해자 측이라고 해야겠죠. 상대 측에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더 불이익을 주거나 큰 소리를 치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신고가 인용된 경우에도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고요. 상당수가 또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조사 체계가 전적으로 교육청 내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돼도 조사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모두 같은 조직 소속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얽히고요.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19 감싸기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큰 문제인데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의 경우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의 운영에 의해서 이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침 수준이다 보니까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처벌 기준이 좀 모호하고 피해자 보호도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 전체 대비 징계로 이어지는 게 8%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교육 현장이 좀 폐쇄적입니다. 조직 문화가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돌고 만나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신고한 교사가 오히려 낙인 찍히고 배제되고 이런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조직 문화가 그렇다 보면 정말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얽혀 있어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갑질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절차를 교육청 내부에서만 처리하는 현재 구조를 좀 바꿔야 합니다. 내부 인사들만 참여하는 조사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 기구를 도입해서 조사 단계부터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관리자의 권한 남용, 그러니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무 교육도 실시해야 하고요. 이런 의무 교육 결과를 관리자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고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현장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피해자 보호는 물론 예방 효과를 높여서 갑질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같은 기구가 마련이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알려주시죠. 네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외부 조사기구는 임의기구거나 형식적인 자문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실질적인 조사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기구여야겠고요. 노사 전문가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조사 과정 전반을 함께 책임지고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도 함께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에서는 갑질 신고가 되더라도 조사 과정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리가 어렵다면 근무환경 조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접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적 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징계나 시정 권고는 교육청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자가 신고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불신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갑질 문화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예, 피해자뿐 아니라 또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까지 낙인을 찍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네네. 현실일 수 있다는 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갑질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현장의 문화나 관행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 현장의 조직 문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갑질 문제라는 거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인성이나 태도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거를 묵인하고 방관하게 되는 조직 문화의 산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육 현장이 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후배로 얽혀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런 권력형 괴롭힘이 업무 지시다, 지도다, 알려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바꾸려면 관리자와 구성원 모두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행사한다 이런 인식을 좀 공유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 평가에 권한 남용 방지나 동료 존중 같은 항목도 포함시켜서 조직 문화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러한 변화가 좀 자리 잡으면 교직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될 거고요. 학교 운영 전반에 좀 건강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교조 강원지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조직 문화 변화 동시에 추진하고 거기에 힘을 쏟겠습니다. 갑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 갑질 문화라는 건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학생들에게도 더 안정적이고 따뜻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교사, 교육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학교가 곧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교육 환경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또한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8시 46분입니다. 원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원주 만두축제가 올해 더 커진 규모와 새로운 즐길거리로 돌아오는데요. 만두축제를 함께할 시민 서포터즈도 모집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최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0월에 제3회 원주 만두축제가 열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축제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난 2023년에 처음 시작한 원주 만두축제는 첫 해에만 20만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50만 명이 방문하면서 성황을 이뤘는데요.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던 원주에는 전통시장이 발달했는데 부담 없는 가격에 속이 꽉 찬 만두가 늘 인기였습니다. 네. 찐만두부터 튀김만두, 다양한 만두, 전국의 만두를 이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원주 전통시장 만두골목 상인들의 만두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만두 관련 경연과 이벤트, 또 판매까지 또 축제에 걸맞는 공연이 함께 준비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이끌었고 K브랜드 어워즈에서 K축제 관광도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축제에 참여했던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서 상인들이 휴일 없이 출근해서 전국에서 만두를 찾는 택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출근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이 의미가 큰데요. 네.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만의 달라진 점과 준비 상황에 관해 원주문화재단 만두 TF팀 이선민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네, 올해로 3회차인 원주 만두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원주시 주관으로 운영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원주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작년과의 가장 큰 변화라면 축제 공간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원일로를 메인으로 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해 원도심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공간이 확장된 만큼 더욱 쾌적한 축제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만두 및 중국의 유명한 만두 기업을 초청하여서 다채로운 만두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위생과 청결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냉동만두나 시판 제품 판매를 제한하고 바가지 요금도 근절해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올해 축제만의 달라진 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축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축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만두축제가 컨셉인데요. 네. 올해는 장소를 확장해서 원일로와 또 문화의 거리까지 원도심 전체를 축제장으로 쓰고 중국의 유명 만두 기업을 초청해서 또 글로벌 축제로에 도약한다는 점이 올해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부터는 시민 서포터즈도 모집한다고요? 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포터즈로 일명 만두 덕후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만 19세 이상 시민과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홍보를 담당하는 SNS 서포터즈, 그리고 행사 당일에 진행을 도울 현장 서포터즈 이렇게 두 분야의 서포터즈를 선발하는데요. 참여자들은 사전 홍보를 기획하고 또 축제 현장에서 축제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 접하면서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SNS 서포터즈의 경우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현장 서포터즈는 봉사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만두와 축제를 좋아하는 분들, 또 축제장에서 사람들과 활기차게 어울리고 싶은 분들이나 지역에서 대외 활동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께는 또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문화재단 만두 TF팀 이선민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만두축제는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 덕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축제 준비 과정부터 이제 함께 하시다 보면은 축제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시선에서 재미있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가 단순히 보러 가는 행사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포터즈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함께 열정적으로 축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만두들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 원주 중앙동 전통시장 1원에서 개최되는 만두축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 꼭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가자 모집을 기다리는 경연 프로그램도 준비됐다고요? 네, 만두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축제에서 만두를 만들고 또 현장에서 전문 심사위원단에게 평가를 받아서 1위부터 3위까지의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특히 상인분들의 경우 수상을 한다면 또 만두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로도 크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국민 간식 만두를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데 이번 가을에도 맛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축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인데요.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횡성군에서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요? 네, 이번 공모전은 횡성군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관련 분야로 저출산 극복, 청년 정착, 고령사회 대응을 주제로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메시지를 발굴하기 위해 횡성군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슬로건은 20자 내외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문구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정 홍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네, 공모 기간과 접수 방법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횡성군 인구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슬로건은 정책 연관성, 창의성, 공감도, 표현력 활용 가능성을 종합하여 우수 응모작을 선정하고 10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으로는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포스터, 리플릿, SNS 이미지 등 인구 정책 및 인구 개선 홍보 자료 및 캠페인 문구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번 공모전이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목소리가 인구 정책에 직접 반영이 되는 그런 참여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건강을 채우는 산림치유 트레킹 캠프가 국립횡성숲체험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번 캠프는 트레킹과 휴식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치유 도시락까지 곁들여져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특별한 여정으로 기획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지역 특산물까지 맛보는 그런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도 안내해 주시죠. 네, 국립횡성숲체원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횡성 산림치유 트레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횡성 노화의 숲 및 태기산 트레킹, 횡성 전통시장 탐방, 국립횡성숲체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자연을 담은 횡성치유 도시락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치유 도시락 체험은 횡성문화관광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더덕한우 김밥과 살사 샐러드를 개발한 것으로 횡성의 8대 농특산물을 담아 지역과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횡성문화관광재단이 함께하는 민관공 협력 모델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예, 미식과 휴식이 함께하는 캠프 소식이었고요. 자, 이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횡성군의 농촌마을이 강원도 명품마을에 선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읍 정암 3리, 덕고마을과 청일면 춘당 1, 2, 노다지 마을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하는 엄지척 명품마을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네. 엄지척 명품마을은 체험, 숙박, 음식, 마을 역량 등을 심사하며 시, 군 추천과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에 따른 최종 선정 심의로 확정됩니다. 이번 선정으로 횡성군의 두 마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두 마을은 인증 현판과 표창장을 받으며 마을당 1,500만 원의 홍보비와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습니다. 정암 3리 덕고마을은 폐교된 덕고초등학교를 활용해 목화 바느질, 전통 혼례 등 자연, 생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춘당 1, 2 노다지 마을은 불타는 캠핑장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캠핑과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2018년 돈내면 삽교 1, 2 산채마을, 2020년 청해면 복명리 고라데이 마을이 엄지척 명품 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횡성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죠.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고요? 네, 청정 고운마을 횡성군 둔내면에서 펼쳐지는 여름 대표 가족 축제 제14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둔내 종합체육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와 놀자 둔내 고랭지 토마토랑을 주제로 기존의 인기 프로그램과 함께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고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무더위 대책도 함께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더 시원하고 즐거운 축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축제 첫째 날인 14일에는 축하 공연과 함께 개막식을 열고 15일과 16일은 저녁에 인기 트롯 가수들의 무대가 관광객의 흥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즈였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은 박다연 진행자가 함께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